1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나고 전간기에 들어섰을 당시 독일에는 광기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주범은 다름 아닌 베르사유 조약에 있었죠. 베르사유 조약은 1차 대전의 책임이 전적으로 독일에 있다고 명시하고 가혹한 액수 보상비와 영토를 독일이 물어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가뜩이나 패전으로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독일인들에게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죠. 이 굴욕적이고 가혹한 조약은 독일인들로 하여금 극단주의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전략가 페르디낭 포슈는 이 조약은 평화 조약이 아니라 20년 기한의 휴전 조약에 불과하다 라고 평가할 정도였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가 어설프게 뿌린 물이 기름이 되어 유럽을 집어삼키는 업화가 되었습니다. 이는 곧 전쟁의 시작을 알리게 되죠. 나치 독일은 폴란드를 붕괴시키고 소련과 협약을 맺어 동부전선을 안전시킨 다음 프랑스를 침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도 곧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하리라 예측하고 있었죠. 그러나 프랑스는 여기서 첫 번째 실책을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마지노선을 너무 과신했던 것이죠. 마지노선은 1차 세계대전의 전운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 사이에 지은 대규모 콘크리트 요새입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문제는 이 마지노선이 불완전했던 것이었죠. 마지노선은 벨기에 국경에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벨기에의 에방 MR 요새가 마지노선의 역할을 약간이나마 대체하고 있었죠. 때문에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프랑스 벨기에 국경에 독일군이 주공으로 침략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특히 룩셈부르크 쪽으로 이어지는 아르덴 산림지대와 웨즈강 일대는 나무와 거친 지형 때문에 절대로 주력으로 침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프랑스군은 벨기에 방면으로 가장 정예군인 제1집단군을 편제하고 나머지 병력들은 마지노선을 따라 편제되었습니다. 이 생각은 프랑스에 노출된 독일의 초기 황색 작전이 프랑스의 전략과 일치해 더욱 강고해졌죠. 그러나 독일의 전략은 180도 달랐습니다. 독일은 연합군의 정예부대가 벨기에 방면에 집결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좀 더 급진적이고 변칙적인 전략을 원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예 주력인 A집단군을 아르덴 산림지대를 돌파하여 웨즈강에 도하한 다음 프랑스 정예부대를 B집단군과 협공하는 도전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전략은 마치 낫으로 프랑스 1집단군을 올가매는 것처럼 보여 낫질 계획이라고도 불렸죠. 그러나 아르덴 산림지대와 웨즈강 일대는 주력 기갑사단이 작전하기 쉬운 것도 아니고 프랑스가 보고만 있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프랑스군과 독일군의 차이는 그렇게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몇몇 분야는 프랑스군이 우세했죠. 병사는 독일군이 더 많았으나 전차와 야포는 프랑스군이 더 많았죠. 특히 프랑스의 소미아 S-35 전차와 샤르 B 전차는 독일군의 주력인 2호, 3호 전차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차를 바라보는 시점이 달랐죠. 프랑스는 전차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옛 기병처럼 전차를 전방에 세우고 그 뒤를 보병으로 뒤따라가게 했습니다. 이렇듯 전차를 보병대대에 고루 배치해 보병을 지원하게 했죠. 이는 전차의 기동성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고작 전차 20%만이 통신기를 달고 있어 유연한 작전과 협동에 문제가 생겼죠. 반면 독일군은 단 10개의 사단에 전차와 자주포를 대부분 집결시켰습니다. 나머지 장비는 전차를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기갑사단의 오토바이 부대는 우월한 기동성을 활용하여 목표를 정찰, 좌표를 수집 후 타격하기 쉽게 포격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항공기와 개별 전차에 통신기를 달아 전차의 활용성을 높였죠. 때문에 전차의 충격력, 기동성, 위협성이 아주 뛰어나게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독일군은 슈트카와 같은 뛰어난 항공 전력과 통신으로 전차와 같이 기동 전술을 펼쳤죠. (5월 10일) 독일군은 벨기에의 에방 MR 요새에 글라이더 공수부대를 보내 단 30시간 만에 함락합니다. B집단군이 마치 주력인 것처럼 기반 공세를 하는 동안 주력인 A집단군은 아르덴의 삼림을 파고들기 시작했죠. 그러나 역시 삼림과 거친 지형은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선 사단의 진군이 10일이나 늦어지면서 후방 사단과 만나 역사상 최악의 교통체증이 발생해버렸죠. 만약 프랑스가 이 교통체증의 허리에 집중 포격을 가했다면
독일군의 주력은 시작하자마자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정찰기가 이를 먼저 알아채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해 전투기와 폭격기를 후방에 배치했습니다. 전방에 있던 건 빈약한 공군과 예비사단이었죠. 결국 프랑스군은 폭격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가 6주 만에 항복한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선택했다면 6주 항복의 놀림거리는 독일 차지였을지도 모르죠. 독일군은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삼림지대를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 전술인 이 전격전은 가장 큰 난점이 있는데 바로 기갑사단의 속도를 보병사단과 보급부대가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갑사단의 속도를 후속부대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보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각 사단이 각계격파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치 독일은 이 문제에 정말 단순하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병사들에게 마약을 먹인 것이죠. 각성제 메스암페타민입니다. 이 마약을 복용한 병사들은 더 호전적으로 변해 지치지도 않는 전쟁 기계처럼 전장을 뛰어다니게 됩니다. 이윽고 독일 사단은 외즈강 도하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 스당에 도달했고 빈약한 프랑스 사단 하나에 독일 정예 사단 셋과 공군으로 협공하여 요충지를 빼앗았습니다. 독일군의 전략은 이러합니다. 빠른 기동으로 비교적 약한 프랑스 사단 하나를 기습해 타격하고 폭격기와 협공해 도하한 다음 유연한 전략으로 반격을 격퇴하는 것이었죠. 프랑스군을 우회하거나 기습하거나 반격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전략에 유연함과 기동성이 느린 프랑스군은 속절없이 당하고 있었죠. 메즈강 도하 이후 기갑사단은 매우 빠르게 진격해 고작 8일 만에 북부 해안지대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길어진 진격로와 빠른 진격 속도 때문에 보급부대의 거리가 크게 멀어지게 되었고 연합군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었지만 유연하지 못한 교리와 합동작전의 실패로 반격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독일군은 연합군의 정예사단을 완벽하게 포위했고 보병사단과 기갑사단 그리고 폭격기로 연합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벨기에는 항복하고 수십만의 연합군은 붕괴하여 됴케르크에서 굴욕적으로 철수해야 했습니다. 주력 정예사단이 붕괴된 프랑스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위 섬멸 작전을 완전히 끝낸 독일 정예 기갑사단들은 무서운 속도로 파리로 진격합니다. 됴케르크 철수 작전이 끝난 후 고작 열흘 만에 독일군은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주 수도를 잃어버린 프랑스 정부는 이틀 만에 휴전을 요구하여 항복하였습니다. 항복 문서는 1차 세계대전 독일이 항복한 지역에서 서명하게 되었죠.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자 육군 강국의 프랑스는 6주 항복이라는 역사의 오명을 남겼고 히틀러는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죠. 프랑스인들은 대부분의 국토가 독일에 의해 유린되어 처참한 치욕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아야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전쟁사 전문 출판사 레드리버의 제2차 세계대전 인포그래픽 도서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인포그래픽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군과 연합군의 군사 경제적인 자료를 총괄하여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이 책으로 자료를 수집하면서 독일군의 각종 전술과 전략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소개한 각종 전략과 전술을 통해 독일군이 어떻게 승기를 잡았는지 간단하게 보여주죠. 2차 대전 전쟁사를 잘 알고 있는 분에게는 더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재밌는 교양서가 되고 새로 알아가는 분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참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추천드립니다.